안녕하세요. 강승환 씨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식주의자라는 한강 작가가 쓴 책인데요. 우선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어서 이미 읽으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고 한데 책이란 건 아직 안 읽으신 분이 항상 존재할 거기 때문에 강승환 씨의 눈으로 바라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명 깊게 읽었고, 무엇보다 감명 깊게 제가 읽었고,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저도 웹소설을 쓰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잠시 연재를 중단했습니다. 40화까지 쓰고, 제가 쓰고 있는 웹소설의 문체나 어떤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작가님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는군요. 그리고 1993년 개간문학과 사회 겨울호의 시가, 그리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는 단편소설 붉은 달이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소설집들을 집필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채식주의자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2016년도에 여기 보시면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영국의 문학상인데, 이게 2016년도부터는 국제 분야를 신설해서 영문으로 번역된 해외 작품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그런 상이더라고요. 최종 6개의 국가가 아마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경쟁을 뚫고 이 채식주의자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읽어보시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의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그런 뉘앙스, 이런 거에 좀 길들여지신 분이라면 좀 낯설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문학이란 것은 상상의 한계가 없잖아요. 책의 구성을 보면, 보시면 이렇게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각각의 이야기도 되고 하나의 덩어리 이야기도 될 수 있는 약간 옴니버스이지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된 그런 구조로 구성을 해두셨더라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부터 이렇게 대단한 서평이 아니라 개인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독서평을 말씀드리면, 저랑 참 잘 맞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분이 B급 정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워낙 B급 정서를 좋아하는데, B급 정서를 럭셔리하게 A급 정서로 풀어쓴 소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문장의 깊이와 묘사의 디테일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특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쓰고 있는 웹소설이 X시의 집착이라는 웹소설인데, 거의 B급 정서를 표방하면서 쓰고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더러운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함으로써 쪽팔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많이 믹스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주로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채식주의자를 읽어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표현들이라든지 묘사라든지 어떤 상징이라든지 비유, 운유 등등이 너무 매력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는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채식주의자 너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도 됐고, 검색해 보시면 스토리 같은 것들은 쭉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주로 효용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책이 읽기 너무 쉽습니다. 그냥 하루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진짜로. 출퇴근하면서, 직장인이라면 출퇴근하시면서 읽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이 좀 긴 편이신 분들은 하루 안에 다 읽으실 거고, 짧으신 분들은 퇴근하신 다음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잠깐 1시간 정도 투자하면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빨리 읽혀진다고 해서 쉬운 소설이냐? 꼭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왜냐면 그 각각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그 등장인물들이 캐릭터들이 보여준 면면들이 나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이해하고 캐치하고 읽어 내려간다면 솔직히 뭐 하루 안에 다 읽기는 좀 뭐한 책이긴 하죠. 예. 그런 것들 느끼면서 보신다면 한 2번, 3번 정도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은. 이 스토리들은 이미 너무 많이 그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도 많이 있을 거라서 짧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뭐 중복될 거니까요. 먼저 이 3가지 이야기, 채식주의자부터 몽고반점, 나무불꽃까지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가족 구성원에 포함된 인물들이에요. 예. 그 인물들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게 되는데, 이 채식주의자에서는 먼저, 이제 남편의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야겠죠? 예, 남편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갑니다. 이 남편이 아내와 이제 뭐 심드렁하게 그렇게 뭐 크게 뭐 사랑하지도 않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느 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채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채식주의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꿈이었어요. 꿈. 예, 꿈에서 뭘 봤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시작했는데 이 농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채식주의가 아니라 채식이 아니라 뭐랄까 마치 종교에 귀의한 듯한 집착을 보이면서 채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점점 파탄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 아내가 겪는 갈등, 아내의 내적 갈등, 남편의 내적 갈등, 그리고 그것이 가족 안으로 퍼져나가면서 가족들이 겪는 내적 갈등, 그리고 이런 채식을 하는 그 아내가 부득이 이제 남편이 회사에 가서 채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사회적인 반응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포착한 것은 하나의 어떤 인간이 특정한 사상이나 특정한 신념을 가졌을 때 요것이 바깥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 과정. 가령 제가 이런 겁니다. 그 과정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보는데 가령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인간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존댓말을 없애야 된다. 그걸 주장하면서 다녔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그래 네가 왜 그런데? 왜 존댓말을 주장해야 되는데? 하고 물어보기보다는 야, 너는 무슨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아있니? 그리고 너 너무 급격하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겠니? 하면서 약간의 폭력적인 그런 어떤 시선과 가학적인 시선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인간이 이 사회 속에서 얼마만큼 소외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읽어냈어요. 이 채식주의자라는 이 챕터에서. 뭐 작가가 그것을 어필하려고 쓴 건 아니겠지만 이 챕터에서 보여지는 주인공 영애 씨죠. 영애 씨. 영애 씨 맞나? 영애 씨 맞을 거예요. 아님 말고 뭐 나중에 바꿔드릴게요. 뒤에서. 그 영애 씨가 겪는 갈등들을 쭉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이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가 있겠구나. 초췌해질 정도로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될 정도로 이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에 그렇잖아요. 뭐 어떤 주장을 가지고 누군가 이런 주장을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미친놈,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 그 주장에 맞으면 또 다시 돌아서서 그 사람이 맞아 그때 네가 맞았지 내가 오해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자기가 내질렀던 언어 폭력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소외 같은 것들 말끔히 그냥 잊어버리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모습이 여기 참 잘 드러나 있어요. 이게 스토리는 아니고요. 이제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작가가 뭐 그거를 의도하고 쓰진 않았겠지만 당연히 저는 그걸 읽어냈습니다. 다음 몽고반점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우리 채식주의자 편에서 가정이 파탄난 여자분, 영애 씨라는 여자분이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치료를 받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초기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좀 상황이 개선돼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영애 씨가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기까지는 언니가 엄청 수발을 들어가면서 물심양면으로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챙겼기 때문에 이제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토리는 되게 잔인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언니, 그러니까 영애 씨의 언니의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미디어 아트를 하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뭔가 이제 원래 예술가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프로젝트에 꽂히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일단 행하고 보는, 시도하고 보는 그런 기질들이 좀 있는데, 가끔 그런 기질들이 우리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그런 어떤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존재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예술가였어요. 미디어 아트. 그래서 이분은 뭔가 어떤 남녀가 육체적인 결합하는 장면을 자연의 어떤 태동의 이미지와 같이 묶어가지고 그걸 영상에 담아내고자 하는 오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문득 부인으로부터 처제한테 처제의 엉덩이에, 그러니까 아까 정신병원에 간 영애씨, 처제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몽고 반점이 뭡니까? 태고의 어떤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에. 그런 뜻이 있잖아요. 자기 프로젝트가 너무 맞는 거예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제한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자기 예술 작품을 찍는데, 예술의 시야로 보면 예술이지만 일반인의 시야로 보면 음란물에 가까운 어떤 예술 작품을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작품을 찍기 위해서 주변 후배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의 어떤 작품에 출연을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너무 음란하고 너무 퇴폐적이다 보니까 이제 후배마저 찍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처제랑 같이 그 영상을 찍다가 결국에 둘이 이제 육체적 결합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고, 이 사람은 뭐 미친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미친놈이죠. 그걸 카메라에 담아서 자기의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그럼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뻔하겠죠? 그 뻔할 일에 또 하나 양념을 잠깐 더 넣었는데, 하필 그 당일에 처제와 육체적 결합을 할 당일에 아내가 처제의 집에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발각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가정이 또 파탄 나는 겁니다. 여기 파탄이 났어요. 두 개의 가정이 파탄이 나죠. 채식주의자에서 한 가정 파탄 나고, 몽고반점에서 또 한 가정 파탄 났습니다. 나무불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두 가정이 파탄 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언니 있잖아요.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언니가 이제 첫째 자기 동생이 그렇게 채식주의를 시작하면서 가정이 파탄나는 걸 보면서 동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성장적 배경도 약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동생을 보면서 반대적으로 자기는 또 어떤 성장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지금 남편, 그러니까 자기 동생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내서 가정을 파탄시켰던 그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묘사가 약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영애가 아까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이었던 영애가 이제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꿈에서 채식주의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부여받고 채식주의를 한 건데, 소설이 그렇게 시작됐다가 끝도 역시 그건 역시 꿈이 아닐까. 영애 너가 그렇게 채식주의를 하게 되고 마치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조차도 꿈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언니로서 너를 케어하고 있는, 심지어 내 남편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은 동생인 너를 마지막까지 정신병원에서 케어하고 있는 이 자체도 꿈일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어조를 던지면서 소설이 끝이 나게 되거든요. 뒤에는 평이 있어요. 평이 있는데 평도 다 읽어는 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평을 좀 싫어합니다. 뭐랄까 너무 문학가적 냄새가 나고, 그들만의 리그, 문학가들만의 리그에서 고상한 말들로 포장한 듯한 어떤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런 평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이 평이 뭐 못 썼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체가 싫다는 거죠. 네. 뒤에 작가의 말이 오히려 더 멋집니다. 이렇게 작가의 말에 써놨어요. 10년 전에 이른 봄, 내 여자의 열매라는 단편 소설을 썼다. 한 여자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물이 되고 함께 살던 남자는 그녀를 화분에 심는 이야기였다. 언젠가 그 변주를 듣고 쓰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 10년 전에 내가 짐작했던 것과는 퍽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이 소설이 출발한 것은 그곳에서였다. 이 소설 하면 이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거죠. 2002년 겨울부터 2005년 여름까지 이 세 편의 중편 소설을 썼다. 따로 있을 때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해지면 그중 어느 것도 아닌 다른 이야기,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담기는 장편 소설이다. 이제 제자리에 차례를 맞춰 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합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의 말을 남겼습니다. 뭐랄까 되게 파격적인 소설이에요. 파격적인 제목으로 봤을 때는 전혀 파격적인 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요즘에 최근에 일상의 어떤 뭐라고 무미건조함에 좀 빠져 계신 분들인데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 그런 분들, 그리고 회사 사회생활 하는 게 좀 녹록치가 않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자극점이 없다, 이런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서 좀 막혀 계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저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책은 파격적이거든요. 나름 왜 파격적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성적인 묘사도 파격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걸 지저분하게 묘사하진 않았어요. 되게 고급스럽게 묘사하면서도 파격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매력이 있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관계들, 그것들이 사상 누각과도 같은 면이 있음을 되게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느끼게 하냐면, 개인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데, 이 간접적인 그 느낌이 되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느낌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설명하자면, 간접적으로 독자가 메시지를 그렇게 얻었는데 되게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스토리도 흩어뜨리지 않으면서. 아무튼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내일 도서관에 이 책을 반납해야 돼서 2번은 못 읽을 것 같은데, 아주 딥하게 읽었기 때문에 2번은 굳이 안 읽어도 되긴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이 얼마만큼 이 자극적인 거를 되게 고급스럽게 묘사를 했는지 한 대목을 좀 읽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몽고 반점의 141페이지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검푸른 새벽빛 속에서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오랫동안 핥았다. 이걸 내 혀로 옮겨왔으면 좋겠어. 뭘요? 이 몽고 반점. 그녀는 조금 놀란 듯 몸을 돌려 그를 보았다. 어떻게 이게 아직 엉덩이에 남아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난 남들도 모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에 가보니까 나 혼자만 갖고 있었어. 그는 그녀의 허리를 아는 손으로 반점을 어루만졌다. 낙인 같은 이 점을 나눠 갖고 싶다고 그는 생각했다. 널 삼켜서 녹여서 내 혈관 속을 흐르게 하고 싶다. 이제 꿈을 꾸지 않게 될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그녀가 중얼거렸다. 꿈? 아, 얼굴. 그래, 얼굴이라고 했지. 서서히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말했다. 무슨 얼굴이지? 누구의 얼굴이야? 늘 달라요. 어떨 땐 아주 낯익은 얼굴이고 어떨 때는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에요. 피투성이일 때도 있고 썩어서 문드러진 시체 같기도 해요.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뜨고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조금도 지치지 않은 듯 그녀의 눈은 방명 속에서 술렁거리고 있었다.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고기만 안 먹으면 그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의지와 무관하게 차츰 그의 눈은 감겼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게 내 뱃속 얼굴이라는 걸. 뱃속에서부터 올라온 얼굴이라는 걸. 앞뒤로 알 수 없는 그녀의 말을 자장가 삼아 그는 끝없이 수직으로 낙하하듯 잠들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쯤 읽고 오늘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안녕.